북풍이 준 선물. 옛날 아주 먼 북쪽 나라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소년은 매일매일 정직하게 일하며 병든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고 있었죠. 어느 겨울 아침, 소년은 마지막 남은 밀가루 자루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따스한 빵을 구워 병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윙! 갑자기 차가운 북풍이 몰아치더니 소년이 들고 있던 밀가루 자루를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소년은 어쩔 줄 몰라 눈길에 주저앉아 울먹였어요. 저 밀가루는 우리 엄마를 위한 건데. 그날 밤 소년은 결심했어요. 북풍이 내 걸 가져갔으니 직접 가서 돌려달라고 말해야겠어. 소년은 두꺼운 외투를 여며 입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따라 산 너머 들판 너머 북풍이 사는 곳을 향해 하루 이틀 사흘을 걸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곳엔 얼음과 눈으로 된 커다란 궁전이 있었어요. 그곳엔 바로 북풍이 살고 있었답니다. 북풍은 놀란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았어요. 이 추운 곳까지 네가 왜 왔느냐?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제 밀가루 자루를 가져갔어요. 그건 병든 어머니를 위한 거였는데 너무 속상해요. 북풍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미안하구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란다. 대신 이걸 가져가거라. 북풍은 소년에게 작은 식탁보를 하나 주었어요. 이 식탁보를 탁자 위에 펴고 식탁보야 식탁보야 음식을 다오 라고 말하면 맛있는 음식이 저절로 나올 거란다. 소년은 기뻤어요. 이제 엄마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날이 어두워져 소년은 한 여관에 들렸어요. 그리고 북풍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식탁보를 펼치고 주문을 외워보았죠. 식탁보야, 식탁보야, 음식을 다오. 그러자 정말 식탁보 위에 맛있는 음식이 한가득 차려졌어요.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본 여관 주인은 소년이 잠든 사이 마법 식탁보를 몰래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다음 날 집에 돌아온 소년은 엄마 앞에서 식탁보를 펴고 말했어요. 식탁보야, 식탁보야, 음식을 다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소년은 다시 북풍을 찾아갔어요. 이 식탁보는 더 이상 음식을 만들지 않아요. 처음 여관에서 했을 땐 됐는데 집에 가져가서 다시 해보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내 밀가루를 돌려주세요. 북풍은 조용히 말했어요. 허허, 그럴 리가 없는데 누군가 바꿔치기 한 것 같구나. 그렇다면 이번엔 이 염소를 데려가거라. 염소야, 염소야,
황금을 다오! 라고 말하면 이 염소는 황금을 뿜는단다. 소녀는 다시 돌아오는 길에 지난번에 묵었던 그 여관에 묵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북풍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주문을 외쳤어요. 염소야, 염소야, 황금을 다오. 그러자 정말 염소가 황금을 뿜어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관 주인은 소년이 깊게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또 염소를 몰래 바꿔치기 했답니다. 소년은 그 사실도 모른 채 바뀐 염소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 염소는 황금을 줘요. 잘 보세요. 염소야, 염소야, 황금을 다오. 하지만 염소는 멍하니 풀만 뜯고 있었어요. 소녀는 또다시 북풍을 찾아갔어요. 추운 겨울길을 묵묵히 걸으며 말이죠. 이 염소는 풀만 뜯고 황금을 주지 않아요. 그냥 내 밀가루를 돌려주세요. 이번엔 북풍이 단단히 화가 났어요. 도둑이 또 너를 속였구나. 자, 이번엔 마법 지팡이를 주마. 지팡이야, 지팡이야, 두드려라! 라고 외치면 지팡이가 도둑을 응징할 거야. 소녀는 여관에 도착하자마자 일부러 주인에게 지팡이가 마법 지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깊게 잠이 든 척을 했습니다. 여관 주인이 또 욕심을 부리며 마법 지팡이를 다른 지팡이와 바꾸려는 순간 소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지팡이야, 지팡이야, 두드려라! 그 순간 지팡이는 번쩍,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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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관 주인을 계속해서 혼쭐을 내주었답니다. 겁에 질린 여관 주인은 마법 식탁보와 황금 염소를 모두 돌려주었어요. 소녀는 그것들을 모두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부터 어머니는 따뜻한 음식을 배불리 먹었고 집은 황금으로 가득 찼으며 소녀는 정직함과 용기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소녀는 늘 착한 마음으로 살아갔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옛날 어느 숲속에 사이좋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 돼지는 아기 돼지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너희들도 다 컸으니 각자 집을 짓고 살도록 해라. 그러고는 아기 돼지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단, 집을 지을 때는 서두르지 말고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지어야 한단다. 새 아기 돼지는 알겠어요, 엄마. 하고 대답한 뒤 들뜬 마음으로 숲속을 향해 길을 나섰어요.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를 모아 집을 지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빨리 끝내고 놀아야지. 첫째 돼지는 부지런히 지푸라기를 엮어 금세 집을 완성했어요.
둘째 돼지는 나뭇가지를 주워 나무집을 지었어요. 형보단 더 튼튼하게 지어야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지붕도 만들고 문도 달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막내 돼지는 생각했어요. 첫째 돼지 형네 집은 지푸라기로 지어져서 비가 오면 빗물이 그대로 들어오고 작은 바람만 불어도 휙 날아갈 것 같았어요. 둘째 돼지 형네 집은 나무로 지어져서 강한 바람이나 맹수 앞에선 금세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내 돼지는 벽돌을 하나하나 쌓으며 집을 지었어요. 비도 바람도 다 막아주는 튼튼한 집을 지을 거야. 시간도 오래 걸리고 팔도 아프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막내 돼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형들이 집을 다 짓고 노는 동안 막내 돼지는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벽돌을 쌓고 마침내 벽돌집을 완성했어요. 정말 튼튼하고 멋진 집이야. 이제 안심하고 잘 수 있겠다. 그러던 어느 날 무시무시한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늑대는 배가 몹시 고팠고 숲속에 새로 생긴 아기 돼지들의 집을 눈여겨보고 있었죠. 오늘은 돼지고기를 맛보겠군. 늑대는 먼저 첫째 돼지의 지푸라기 집 앞으로 다가갔어요. 돼지야, 돼지야, 문 열어라. 안 열면 내가 후 불어서 무너뜨릴 거다. 첫째 돼지는 벌벌 떨며 문 안에서 말했어요. 안 돼! 넌 나쁜 늑대잖아! 늑대는 입에 바람을 가득 머금고 지푸라기로 만든 집은 순식간에 와르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첫째 돼지는 깜짝 놀라 둘째 돼지의 나무집으로 도망쳤어요. 동생아! 늑대가 나타났어! 첫째 돼지가 들어오자 둘째 돼지는 나무집의 문을 꼭 잠갔어요. 늑대는 이번엔 나무집 앞에 섰어요. 돼지들아, 문 열어. 안 그러면 불어버린다. 둘째 돼지도 소리쳤어요. 절대 안 돼. 넌 위험한 늑대야. 늑대는 다시 바람을 가득 모아 이번엔 좀 더 세게 불어야겠군. 한 번에 나무집이 날아가지 않자 늑대는 다시 한 번 더 세게 후 하고 바람을 불었어요. 그러자 나무로 만든 집도 결국 흔들흔들 와르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형제는 둘 다 겁에 질려 막내 돼지의 벽돌집으로 달려갔어요. 막내야, 도와줘! 어서 들어와. 문 잠글게. 늑대는 벽돌집 앞에 섰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무너뜨려주마. 하지만 벽돌로 튼튼하게 지은 막내 돼지의 집은 아무리 불어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늑대는 숨이 차 헉헉거렸고 결국 지붕 위에 있는 굴뚝으로 몰래 들어가려고 했어요. 막내 돼지는 창문으로 늑대가 굴뚝으로 들어오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벽난로에 불을 떼기 시작했어요. 늑대가 굴뚝을 타고 쏙 하고 떨어지자마자 뜨거운 벽난로 위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뜨거! 늑대는 깜짝 놀라 달아났고 다시는 숲속에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날 이후 형 돼지들은
막내 돼지에게 말했어요. 막내야, 우리도 다음엔 너처럼 정성 들여 지을게. 막내 돼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 정성을 들이고 꾸준히 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아기 돼지 삼형제는 벽돌집에서 함께 지내며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았답니다.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옛날 아주 먼 옛날 푸르른 숲속에 작은 오두막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는 다정한 엄마 염소와 귀엽고 장난기 많은 7마리 아기 염소가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엄마 염소는 매일 아기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낯선 사람은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특히 늑대를 조심해야 해. 아기 염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늑대는 어떻게 생겼는데요? 목소리는 걸걸하고 발은 까맣지. 그런 늑대가 오면 절대 문을 열면 안 돼. 알겠지? 네, 엄마. 절대 안 열게요. 어느 날 엄마 염소는 시장에 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단단히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시장에 다녀올게. 그 사이에 누가 문을 두드리면 정말 엄마인지 아닌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네, 엄마.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엄마 염소가 시장으로 향하자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늑대가 살금살금 염소네 집으로 다가왔어요. 오늘은 염소 고기를 먹을 수 있겠군. 늑대는 문을 똑똑 두드리며 엄마인 척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 왔단다. 문 좀 열어주렴. 하지만 아기 염소들은 금세 알아챘어요. 엄마 목소리는 부드러운데 당신 목소리는 걸걸해. 늑대잖아. 깜짝 놀란 늑대는 목소리를 바꾸기 위해 꿀을 잔뜩 마시고 다시 염소네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왔단다. 맛있는 거 잔뜩 사왔어. 문 좀 열어주렴. 목소리는 엄마 같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엄마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첫째 염소가 말했어요. 발을 먼저 보여줘요. 늑대가 문틈으로 발을 보여주자 까맣고 거친 발이 보였어요. 당신은 늑대야. 우리 엄마 발은 하얀색이라고. 그러자 이번에 늑대는 밀가루를 발에 잔뜩 바르고 하얗게 만든 뒤 다시 찾아왔어요. 얘들아, 엄마다. 진짜 맛있는 거 사왔단다. 어서 문 열어주렴. 이번엔 목소리도 부드럽고 발도 하얗게 보여서 막내 염소는 정말 엄마인 줄 알고 덜컥 문을 열어버렸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늑대는 으악! 하고 집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아기 염소들은 놀라서 이리저리 도망쳤어요. 침대 밑, 옷장 안, 식탁 아래. 하지만 6마리는 늑대한테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오직 막내 염소만은 커다란 자명종 시계 속에 쏙 들어가 숨어 있었답니다. 잠시 뒤 엄마 염소가 시장에서 돌아왔어요. 집안이 엉망이 된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얘들아, 다 어디 있니? 그때 시계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저예요. 막내 염소가 나와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엄마 염소는 막내 염소와 함께 늑대를 찾으러 조용히 숲으로 향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 그늘 아래에서 쿨쿨 잠든 늑대를 발견했어요. 늑대의 배가 꿀렁꿀렁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아기 염소들이 뱃속에서 구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엄마 염소는 조심조심 다가가 늑대의 배를 살짝 갈랐어요. 그러자 안에서 아, 너무 무서웠어요. 6마리 아기 염소들이 하나둘씩 나왔어요. 다행히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엄마 염소는 늑대의 뱃속에 돌멩이를 한가득 넣고 실로 조용히 꿰매주었어요. 잠시 뒤 늑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배가 무겁지? 물 좀 마셔야겠군. 늑대는 연못으로 갔다가 돌멩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풍덩 하고 빠지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아기 염소들은 절대 낯선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고 서로를 더 아끼고 지켜주며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시골 쥐와 도시 쥐. 옛날 넓은 들판 한가운데 풀벌레 소리 들리는 작은 굴 속에 시골 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시골 쥐는 매일 아침 햇살 아래에서 콩과 보리를 먹고 저녁이면 풀밭 위를 달리며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하루하루가 시골 쥐에겐 행복이었답니다. 어느 날, 먼 도시에서 오래된 친구인 도시쥐가 시골쥐를 찾아왔어요. 어이, 시골쥐. 정말 오랜만이야. 도시쥐야, 진짜 오랜만이다. 반가워. 두 쥐는 서로를 반갑게 껴안고 그날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시골쥐야. 그런데 집에 오는 길이 정말 지저분했어. 바닥이 온통 흙투성이야. 이 동네 원래 이래? 응, 흙 밟고 뛰어다니면 재밌어. 비가 오면 진흙으로 변한다고. 아, 그래? 그래도 난 신발에 묻는 게 싫은데. 시골쥐는 도시쥐에게 대접할 식사를 정성껏 차렸어요. 볶은 보리, 말린 콩, 호두 껍질, 그리고 포슬포슬 감자도 있었죠. 하지만 도시쥐는 입을 삑쭉 내밀며 말했어요. 시골쥐야, 그런데 치즈 없어? 이거 치즈랑 고기랑 같이 먹어야 더 맛있겠는걸? 치즈랑 고기? 없는데. 아, 너는 이런 것만 먹고 사는구나.
도시에 오면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 치즈, 빵, 케이크, 고기까지. 너 진짜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어봤구나. 시골쥐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난 이 음식이 익숙하고 좋아. 이 조용한 시골도, 바람 부는 들판도 전부 다. 그러자 도시쥐는 윙크를 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한 번쯤 도시의 멋진 생활을 경험해보는 건 어때? 내가 구경시켜줄게. 시골쥐는 살짝 망설이다가 도시쥐를 따라 도시로 가보기로 했어요. 기차를 타고 자동차 소리 들리는 도시로 도착하자 높은 건물들, 반짝이는 불빛들, 화려한 간판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우와, 정말 크고 북적거리네. 시골쥐와 도시쥐가 집에 걸어가는 순간 시골쥐야, 조심해! 쌩쌩 달려가는 자동차에 그만 시골쥐가 치일 뻔했어요. 다행히 시골쥐는 무사했고 시골쥐와 도시쥐는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도시쥐의 집은 사람 집 지하에 있는 작은 구멍이었어요. 그곳엔 남은 음식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케이크, 피자, 고기, 치즈. 시골쥐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이게 다 네가 먹는 음식이야? 그렇지. 도시의 삶은 이런 거야. 자, 마음껏 먹어. 시골쥐가 향긋한 치즈를 입에 넣으려는 순간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어 들리는 커다란 고양이가 쥐들을 향해 달려왔어요. 도망가! 두 쥐는 허겁지겁 구멍 속으로 도망쳤어요. 숨을 헐떡이며 시골쥐는 말했어요. 이건 너무 무서워. 먹을 게 많아도 이렇게 위험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날 밤 시골쥐는 말했어요. 도시쥐야, 정말 고마워. 근데 난 조용한 시골이 더 좋아. 단순해도 안전한 내 삶이 내겐 더 행복한 것 같아. 도시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답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우린 친구니까 언제든 놀러와. 시골쥐는 다음날 아침 햇살 내리쬐는 들판을 걸어 자신의 작은 굴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익숙한 풀잎 냄새를 맡으며 따뜻한 햇살 아래 포슬포슬한 감자를 한 입 베어 물었답니다. 미운 오리 새끼.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던 어느 봄날, 푸른 들판 너머 작은 농장에 엄마 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어요. 곧 아기들이 태어날 거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엄마 오리는 따뜻하게 알들을 품고 정성스럽게 보살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톡! 작은 알에서 노란 아기 오리들이 하나둘씩 껍질을 깨고 나왔어요. 삐약! 귀엽고 노란 오리들은 삐약거리며 엄마 품에 안겼어요. 엄마 오리는 마지막 한 알에서도 새끼가 나오기를 바라며 더욱더 정성스럽게 보살폈어요. 그러자 드디어 마지막 알에서도 새끼 오리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오리는 다른 형제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몸집은 크고 깃털은 회색빛에 가까웠죠. 쟤는 왜 저렇게 생겼어?
너무 크잖아. 색깔도 이상하고. 우리는 귀여운 노란색인데 저 칙칙한 회색은 안 예뻐. 형제들은 그 오리와 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오리를 미운 오리라고 부르며 놀려댔죠. 닭들도 다른 동물들도 미운 오리만 보면 쑥덕거렸어요. 어쩌면 칠면조일지도 몰라. 저건 오리가 아니야. 엄마 오리는 말했어요. 겉모습은 달라도 내겐 소중한 아이야. 어느 날 연못가를 지나던 백조떼가 하늘을 날아와 물에 내려앉았어요. 그 모습을 본 아기 오리들과 동물들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너무 예쁘다. 우와, 하얗고 반짝거려. 저런 새는 처음 봐. 미운 오리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나도 저렇게 예뻤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농장 동물들은 여전히 놀렸어요. 미운 오리래요. 회색이래요. 얼레리 꼴레리.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나만 이렇게 생겼을까? 결국 미운 오리는 조용히 가족 곁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작은 발로 천천히 연못을 지나 숲을 향해 걸어갔어요. 오리는 들판을 지나고 숲을 건넜어요. 비가 내리는 날엔 큰 나뭇잎 밑에서 잠을 잤고 눈이 오는 밤엔 갈대 사이에서 몸을 웅크렸어요. 가끔은 따뜻한 연못에서 나비들과 놀기도 했지만 다시 사람이나 동물을 만나면 도망쳐야 했죠. 누군가 자신을 보면 또 놀릴까봐 겁이 났거든요. 시간은 흘러 계절은 겨울이 되었어요. 차가운 바람, 얼어붙은 호수. 미운 오리는 춥고 외로웠지만 꿋꿋하게 긴 겨울을 견뎌냈어요. 그리고 다시 봄이 왔어요. 나무엔 새손이 돋고 따뜻한 햇살이 연못 위에 내려앉았어요. 오리는 맑은 물가에 다가가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거기엔 커다란 날개와 눈부신 흰 깃털을 가진 아름다운 백조가 있었거든요. 이게 나야? 이게 정말 나라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은 미운 오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아름다운 백조였다는 걸요. 사실 미운 오리는 오리 가족 사이에 섞여 있던 백조의 알에서 태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긴 겨울을 견디는 동안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멋진 백조로 성장한 거랍니다. 그날 이후 미운 오리는 다른 백조들과 함께 호수에서 평화롭게 지냈어요. 사람들도 말했죠. 저 백조가 제일 아름다워. 우아하고 정말 멋진데요? 미운 오리는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잔잔한 물결을 따라 유유히 헤엄쳤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은 백조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았답니다. 여우와 두루미. 햇살이 살랑살랑 나뭇잎을 흔드는 아침이에요. 초록 이끼로 덮인 바위 옆에 빨간 지붕의 여우집이 보이네요.
집 안에서 여우가 싱글벙글 웃으며 요리를 하고 있어요. 바삭하게 구운 팬케이크와 향긋한 스프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고 있죠. 여우는 싱글벙글 웃으며 스프를 그릇에 담았어요. 오늘은 친구 두루미를 집으로 초대한 날이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요리도 특별하게. 조금 뒤 기다랗고 멋진 노란색의 단단한 부리를 가진 두루미가 찾아왔어요. 초대해줘서 고마워, 여우야. 어서 와. 내가 맛있는 스프를 만들었어. 자자, 스프 식겠다. 어서 와, 앉아. 여우는 얇고 넓은 접시를 식탁 위에 척 올려두었어요. 그 위에는 고소한 스프가 넉넉히 담겨 있었죠. 고마워. 잘 먹을게. 하지만 두루미는 입을 가까이 대도 스프를 전혀 먹을 수 없었어요. 넓은 접시에 담긴 스프는 기다란 부리에 콕콕 찍히기만 했죠. 두루미는 슬쩍 눈치를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런 두루미의 모습을 알면서도 여우는 후루룩 맛있게 스프를 먹으며 말했어요. 어때? 향이 끝내주지? 응, 그래. 향은 정말 좋네. 여우는 속으로 킥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야, 장난 참 재밌잖아? 며칠 뒤, 이번엔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어요. 두루미의 집은 조용한 갈대밭 옆 강가에 지어진 포근한 나무집이에요. 잔잔한 물소리와 바람소리가 창문을 타고 흘러들어왔어요. 여우는 신이 난 얼굴로 찾아왔어요. 코끝에는 기대감이 가득 묻어 있었죠. 두루미는 어떤 요리를 해줄까? 냄새가 아주 고소한걸. 여우야, 어서 와. 나도 맛있는 스프를 만들었어. 곧이어 두루미는 고운 발걸음으로 부엌에서 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스프는 길쭉하고 입구가 아주 좁은 호리병 안에 담겨 있었어요. 여우는 순간 멈칫했어요. 어? 이게 뭐야? 호리병? 입도 안 들어가겠는데? 두루미는 여우를 힐끗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호리병에 긴 부리를 쑥 넣어 수프를 조용히 마셨어요. 여우는 코를 킁킁 냄새를 맡으며 입을 들이대 보았지만 수프에 입이 닿지를 않았어요. 맛있겠다. 근데 이거 좀 어려운걸. 두루미는 조용히 여우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너도 지난번에 나에게 이렇게 했었지? 장난은 되돌아오기도 해. 여우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머쓱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미안해, 두루미야. 그냥 재밌자고 한 건데 네가 속상했을 줄은 몰랐어. 나도 사실 오늘 너한테 화내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 다음부턴 진심으로 대접해줘. 그래야 진짜 친구가 되는 거니까. 두루미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수프를 넓은 접시에 담아 여우 앞에 내놓았어요. 이제 정말로 맛있게 먹어줘. 정성껏 만든 거야. 여우는 눈이 반짝이며 수프를 바라보았어요. 이번에는 기쁜 마음으로 호루룩 소리를 내며 수프를 마셨어요. 두 친구는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수프를 나누며 조용히 웃었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옛날
어느 나라에 옷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요. 이 임금님은 백성들과 나라의 걱정보다 더 자주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때마다 어떤 옷을 입을지에 대한 고민이었죠. 아침엔 뭘 입을지, 점심엔 어떤 옷을 입을지. 그게 이 임금님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임금님은 매일 거울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반짝이는 왕관에 화려한 비단옷과 멋들어진 신발을 신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옷을 입어야 해. 임금님은 매일같이 이렇게 외쳤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은 더 이상 마음에 드는 옷을 찾기 어려워졌어요. 세상의 거의 모든 옷들을 이미 입어봤기 때문이죠. 임금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옷을 찾았고, 신하들은 임금님의 마음에 드는 옷을 찾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폐하, 더 이상 새로운 옷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입고 계신 옷에서 디자인만 조금 바꾸는 게 어떨런지요? 에헴, 내가 어디 한 번 입은 옷을 또 입는 사람이더냐? 그럴 수 없다. 죄송하지만 폐하, 이웃 나라의 옷들까지 모두 입어보셔서 새로운 옷을 찾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멋지고 새로운 옷을 만드는 제단사들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고 온 백성들에게 알리거라. 며칠 후, 이 소식을 들은 2명의 낯선 제단사가 왕궁에 찾아왔어요. 폐하, 저희는 아주 특별한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마법 같은 옷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는 정말 아름답고 신비한 옷이죠. 임금님은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 그런 옷이 있단 말이냐? 내게 그 옷이 꼭 필요하겠구나. 내 신하들이 똑똑한지 아닌지도 알 수 있겠군. 그래서 임금님은 2 제단사에게 금실과 비단을 한가득 주며 말했어요. 어서 그 마법 같은 멋진 옷을 만들어 보게나. 하지만 사실 그 제단사들은 거짓말쟁이였어요. 그들은 실제로는 옷을 만들지 않고 빈 배틀 앞에서 손만 움직이고 있었죠. 얼마 뒤 임금님은 신하 한 명을 보냈어요. 가서 옷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게. 신하는 작업장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하는 속으로 생각했죠. 내 눈에 저 옷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그는 임금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예, 폐하. 정말 환상적인 옷입니다. 황금처럼 반짝이고 바람처럼 가벼워요. 며칠 후, 2 제단사는 옷이 완성되었다고 말했어요. 제단사들은 빈손으로 옷을 들어 보이는 척하며 말했죠. 보십시오. 이건 정말 마법 같은 옷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귀한 옷이죠. 임금님도 눈을 크게 떴지만 마법 같은 옷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임금님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 어리석은 임금이라고 백성들에게 무시당할 것 같았어요. 정말 아주 훌륭하군. 임금님도 어느 신하들과 마찬가지로 바보 취급을 받기 싫어 옷이 보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그 보이지 않는 옷을 입는 척하며 거리로 행진을 나갔어요. 신하들도 백성들도 모두 자기만 아무것도 못 보는 줄 알고 박수를 치며 외쳤어요. 임금님, 너무 멋져요. 우아하고 고귀하십니다. 그때 어디선가 작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임금님, 아무것도 안 입었잖아.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맞아. 임금님 벌거벗었잖아. 사실은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제야 임금님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이미 행진은 시작되었고 임금님은 계속해서 멋진 옷을 입은 척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참 많이 부끄러웠답니다. 임금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행진을 마치고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 임금님은 더 이상 거울만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겉모습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한 아이의 솔직한 말 덕분에 알게 되었답니다. 햇님, 한림.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 너머 작은 마을에 부지런한 엄마와 심성 고운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는 오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는 오늘 아랫마을에 일하러 다녀올 거야. 그동안 집 잘 지키고 있어야 해. 낯선 사람이 와도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된다. 알았지? 네, 걱정 마세요, 엄마. 엄마는 커다란 소쿠리를 들고 조심조심 산을 넘어 아랫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일한 대가로 받은 따뜻한 떡을 소쿠리에 가득 담아 머리에 이고 산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앞에서 으르렁 으르렁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마침 배가 고팠는데 잘 됐군. 내 너를 잡아먹어야겠어. 호랑이는 엄마 앞을 가로막았어요. 엄마는 깜짝 놀랐지만 떡 한 개를 꺼내 내밀며 말했어요. 이거 따뜻한 떡이야. 하나 줄게. 그러니까 제발 그냥 보내줘. 호랑이는 떡을 맛있게 먹더니 잠시 길을 비켜줬어요.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산을 하나 넘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고개를 넘으려던 순간 다시 나타난 호랑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또 떡을 꺼내주었어요. 그러나 호랑이는 떡이 너무 맛있어서 고개 하나를 넘을 때마다 자꾸만 다시 나타나 이렇게 말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그렇게 계속해서 떡을 하나씩 주게 되었어요. 어느덧 엄마의 소쿠리는 텅 비어버렸고 더 이상 호랑이에게 줄 떡이 없었어요. 이제 줄 떡이 없어. 내가 다 줬으니 제발 그냥 보내줘. 하지만 호랑이는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어요. 떡이 없다면 널 잡아먹어야겠다. 그리고는 엄마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호랑이는 엄마 옷을 주워 입고 엄마 흉내를 내며 오누이가 있는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한 호랑이는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얘들아, 엄마다. 문 열어라. 오빠가 말했어요. 엄마 목소리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걸걸해? 그러자 호랑이는 꿀을 잔뜩 마시고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다. 문 열어다오. 이번엔 여동생이 말했어요. 엄마 손 보여줘요. 문틈으로 보인 건 까칠하고 시커먼 발톱 달린 손이었어요. 엄마 손은 이렇지 않아. 당신 누구야? 호랑이는 이를 꽉 깨물었어요. 그리고는 굴뚝으로 쏙 들어가 방 안으로 뛰어내렸어요. 도망가! 오누이는 재빨리 집 뒤편에 나무 위로 도망쳤어요. 호랑이는 나무 아래에서 으르렁거리며 아이들을 따라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얘들아, 거기에 어떻게 올라갔니? 오빠는 호랑이를 골탕 먹이려고 말했어요. 부엌에 있는 참기름을 손에 잔뜩 바르고 올라왔지. 호랑이는 냉큼 부엌으로 달려가 손에 참기름을 잔뜩 바르고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참기름이 너무 미끄러워 자꾸만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생은 비웃듯이 말했어요. 우리는 도끼로 찍으면서 올라왔는데.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재빨리 도끼로 찍으며 아이들이 있는 곳까지 올라갔어요. 다급해진 오누이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어요. 하느님,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튼튼한 줄 하나만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황금빛 밧줄이 스르르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그 줄을 붙잡고 하늘로 천천히 조심조심 올라갔어요. 안 돼. 나도 올라갈 거야. 호랑이는 소리치며 하늘님, 나도 줄 내려줘. 나도 올라가게. 그러자 이번에도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신나게 줄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갑자기 뚝! 알고 보니 하늘에서 내려준 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썩은 동아줄은 호랑이가 매달리자 곧바로 끊어졌고 호랑이는 그대로 쿵!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뒤로 오누이는 하늘나라에서 햇님과 달님이 되었어요. 용감하고 의젓한 오빠는 햇님이 되었고 다정하고 조심성 많은 여동생은 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해는 낮에 밝게 떠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달은 밤하늘에서 조용히 빛나며 사람들의 잠자리를 지켜준답니다. 백설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 눈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예쁜 공주가 태어났어요. 공주의 피부는 너무나도 하얘서 사람들은 그녀를 백설공주라고 불렀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설공주의 엄마는 공주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왕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다시 결혼을 했어요. 새 왕비는 매우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고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왕비는 매일 요술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은 항상 대답했죠. 왕비님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왕비는 이 말을 들어야만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거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순간 왕비의 눈빛은 차가워졌고, 질투심에 가득 찬 왕비는 백설공주를 없애기로 마음먹었어요. 왕비는 사냥꾼을 불러 명령했어요.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없애버리거라. 하지만 착한 사냥꾼은 공주의 맑은 눈을 보고 차마 해치지 못했어요. 그는 공주에게 숲속 깊은 곳으로 가서 절대 성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백설공주는 울면서 깊은 숲속으로 도망쳤죠. 숲속을 헤매던 공주는 작은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오두막에는 모든 것이 7개였어요. 침대도 7개, 의자도 7개, 숟가락과 그릇도 모두 7개씩이었죠. 하지만 모두 작고 귀여운 크기였어요. 지친 백설공주는 잠시 눕고 싶었어요. 침대가 작아서 하나로는 잘 수 없었기에 7개의 침대를 나란히 모아 그 위에 누웠답니다. 잠시 후 오두막의 주인인 7명의 난쟁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침대 위에 잠든 예쁜 소녀를 보고 깜짝 놀랐죠. 공주는 난쟁이들의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설공주예요. 갈 곳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서 잠시 지내도 될까요? 난쟁이들은 공주의 이야기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서로 도우며 따뜻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그 무렵 왕비는 다시 요술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왕비는 자신이 가장 예쁘다고 할 줄 알고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그러나 요술거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숲속 난쟁이 집에 있는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분노에 가득 차 이번엔 스스로 백설공주를 없애기로 결심했어요.
왕비는 사과를 파는 할머니로 변장을 하고 난쟁이 집으로 향했어요. 백설공주가 문을 열자 할머니로 변장한 왕비가 말했어요. 달콤한 사과 하나 사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아이고, 이렇게 예쁜 아가씨라면 그냥 드릴게요. 한 입 드셔보세요. 마음씨 착한 백설공주는 아무 의심 없이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왕비가 꺼낸 사과는 독이 든 사과였던 거예요. 왕비는 씩 웃으며 조용히 성으로 돌아갔죠. 얼마 후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은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했어요. 놀란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유리관에 눕히고 매일매일 곁을 지켰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서 한 왕자가 숲속을 지나가다 유리관 속 백설공주를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주를 본 적이 없어요.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왕자는 조심스럽게 공주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입맞춤을 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백설공주가 눈을 떴어요. 왕비의 저주는 사라졌고 공주는 다시 살아났답니다. 백설공주는 왕자와 함께 아름다운 성으로 떠났고 7 난쟁이들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손을 흔들며 공주를 배웅했어요. 그리고 백설공주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완두콩 위에 잠든 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 마음씨 착하고 따뜻한 왕자님이 살고 있었어요. 왕자님은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마음에 쏙 드는 공주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죠.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진심이 없으면 금세 티가 나는걸. 왕자님은 겉모습보다 속마음이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며 많은 공주들을 만나봤지만 왕자님의 마음을 꼭 닮은 사람은 아직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하늘엔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었죠. 우르르 쾅쾅 천둥 소리에 성문도 덜컥덜컥 흔들릴 만큼 거셌어요. 그때였어요. 성문을 똑똑 하고 두드리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하룻밤만 머물 수 있을까요? 문을 열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빗물에 흠뻑 젖은 한 소녀가 서 있었어요. 눈에 물방울이 뚝뚝. 옷도 다 젖어 추워 보였지만 눈빛만은 아주 맑고 초롱초롱했답니다. 왕비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서 오렴. 이 밤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몸부터 녹이고 따뜻한 차도 마시자꾸나. 왕비님은 하녀를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이 아이가 우리 왕자가 찾는 진짜 공주일지도 모르니 아무도 모르게 시험해보자꾸나. 이불을 20장 깔고 맨 아래에는 작은 완두콩 하나를 넣어주렴.
하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불이 그렇게 많은데 콩 하나가 느껴질 리가 있을까? 그래도 왕비님의 말대로 포근한 깃털 이불을 1장, 2장, 20장까지 차곡차곡 깔고 맨 아래 작은 녹색 완두콩 하나를 조심스레 넣었어요. 하녀는 이불이 20장이 깔린 침대가 있는 방으로 소녀를 안내했고, 소녀는 고개를 숙이며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작게 인사를 한 뒤 조심스럽게 침대에 올라 몸을 뉘었어요. 소녀는 따뜻한 이불이 포근해서 좋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등이 조금씩 베기고 불편했어요. 그래도 소녀는 참고 조용히 잠을 청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성 안을 따뜻하게 비췄을 때 왕비님은 소녀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얘야, 어젯밤은 잘 잤니? 소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살짝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침대가 좀 울퉁불퉁했던 것 같아요. 등이 아파서 자꾸 뒤척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소녀는 급히 덧붙였어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실례일까봐 망설였지만 거짓말을 하는 건 더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은 왕비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래, 진짜 공주는 모든 걸 괜찮아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불편함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아이지. 왕비님은 이 이야기를 왕자님에게 들려주었고 왕자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제가 찾던 사람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뒤로 왕자님과 소녀는 오랜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소녀는 책 읽는 걸 좋아했고 작은 동물에게도 인사를 건네는 아주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답니다. 이런 점들이 왕자님의 마음을 더 설레게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왕자님과 소녀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따뜻한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이불 20장 밑에 깔려있던 그 완두콩 하나는 유리상자에 담겨 왕궁의 한 전시실에 보관되었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진짜 공주는 콩 하나를 느낄 수 있는 예민함이 아니라 그것을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진심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